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가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되는 것으로 협의를 했는데, 김어준 씨 방송에 나와가지고 김대중 노무현 때인데 정치검찰이라고 이야기를 하냐 물어보니까 자기에 대한 사건은 모르고 계시더라 이 얘기를 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쏙 빼고 검찰에서 알아서 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문재인 민정수석은 알지 않았을까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도 쉴드 치는 게 쉽지 않으니까 이제는 주진우 의원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총리 후보자를 주진우 의원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 해도 돼. 근데 지금은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왜 주진우 의원이 재산이 얼마고 그 아들이 얼마를 갖고 있고 이런 식으로 논점을 계속 흐리고 있는 게 자료가 없다. 그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이제 인사청문회가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를 했는데, 증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지금 합의가 안 되고 그냥 평행선을 쭉 달리고 네. 있습니다. 그 증인이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게 저희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는 일단 뭐 강 씨라든지 그 채권자들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전처에 대해서 증인 신청한 걸 민주당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막 가족 프레임 막 하면서. 근데 저희가 이야기를 했을 때 전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아들의 유학 비용을 전처가 전액 부담했다라고 김민석 후보자가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학 비용 관련해서 해외 송금 내역만 내면 된다. 그러면 증인 안 나와도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민주당은 뭐 가족 프레임 하면서 민주당에서 증인 신청한 목록이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윤석열, 네. 한덕수, 그리고 김문수, 이상민 이런 분들이 어째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문회 증인으로 나와야 되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이 상황에 대해서 김민석 후보자가 원래 이제 본인이 지난주에 막 의혹들이 터지니까 일요일까지 이제 국민들께서 다 납득하실 수 있을 만한 거를 이제 일요일까지 올리겠다라고 했어요. 안 올라오잖아요. 이제 자료가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도 쉴드 치는 게 쉽지 않으니까 이제는 뭐 이런 형태의 증인 신청을 하고, 그리고 주진우 의원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주진우 의원의 재산에 대해서. 근데 지금 총리 후보자가 그러니까 이거는 총리 후보자를 주진우 의원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 해도 돼. 근데 지금은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왜 주진우 의원이 재산이 얼마고 그 아들이 얼마를 갖고 있고 이런 식으로 논점을 계속 흐리고 있는 게 자료가 없다. 그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의 재산이 많든 적든 증여세를 내고 그 문제에 탈법이 없으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면 돈 많은 사람은 국무총리 후보자 검증 못해요? 제가 그 방금 네. CBS의 그 김현정 뉴스쇼 출연하고 지금 오는 길인데 아침에 지금 거기서 제가 이렇게 시간이 있어서 준비를 해갔다가 마지막 멘트로만 치고 나온 게 있어요. 그 뭐냐면 이 김민석 후보자가 정치검찰에 자기가 당했대잖아요. 그렇죠. 네, 정치검찰에 당했다고 했는데 당시 이 정치검찰을 지휘하던 법무부 장관이 누구냐? 강금실 법무부 장관. 이번에 그리고 선대위도 이 있었잖아요. 정치검찰을 그 보고를 받을 수 있었던 민정수석이 누구냐? 이게 중요한데 문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김민석 후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우리 당 인사청문위원이 반드시 문재인 전 민정수석과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그렇네. 네. 문재인 전 민정수석 히말라야 가시기 전에 그러니까 이게 약간 합리적 의심이 가능해요. 충분히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게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될 때 누가 가장 미웠을까? 누굴 것 같아요? 거기 단일화 하려다가 그쵸. 마지막에 정몽준. 무산시킨 정몽준이 너무 미웠지 않겠어요? 네. 정몽준 옆에 누가 있었나? 김민세.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자 이게 우리가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거야. 정치 검찰이 왜 작동을 했을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원한 친구 문재인 전 민정수석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말 아끼던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의 어떤 지휘와 보고 체계를 받는 정치 검찰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그렇게 한 게 아닐까? 우리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본인이 주장하잖아. 정치검찰한테 당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억울함을 풀어줘야 돼요. 문재인 전 민정수석을 반드시
그 주진우 의원한테 꼭 말씀드려 주세요. 네, 문재인 이게- 전 민정수석을 꼭 증인 꼭 신청하라고. 얘기를 이렇게 예, 꼭 증인 신청. 양산에서 오셔서 그 보고를 받으셨냐. 맞아. 며칠 전에도 김민석 그 총리 후보자에 대한 수사 보고를 받으셨냐. 이런 것들을 낱낱이 물어서 알려줘야 됩니다. 저는 어찌 보면 노무현 정부의 정치 검찰의 희생양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네. 예.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금 재판 전사위 관련한 재판을 울산지법으로 이송 신청을 했는데 그게 안 됐잖아요. 그 법원에서 받아주질 않았는데 그때 이송 신청한 이유가 서울 왔다 갔다 하는 거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바로 서울에서 하고 있는 국제도서전에 평산 책방으로서 이제 오셨더라고요. 네. 뭐 이번에 증인으로 오시는 것도 힘들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박선원 의원이 또 이상한 소리를 했어요. 당시에 정치 검찰에 그렇게 참여했던 사람 중에 뭐 한동훈 전 대표가 있다. 그게 뭔 그래가지고 소리예요, 그게 또? 한동훈 전 대표가 알려드립니다를 지금 냈단 말이에요. 박선원 의원은 이건 말도 안 된다. 나는 그 유죄 확정 판결 받은 그 수사에 관여한 적이 없다라고 해서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아니 무슨 당시에 그냥 거의 초짜 검사에 가까웠던 한동훈 전 대표를 뭐하러 소환을 합니까? 민정수석을 소환해야지. 민정수석이 모든 걸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정말 저한테 왜 이러셨어요라고. 허허허 너는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황당한데 이게 굉장히 황당한 건데 당시 생각을 해보니까 네.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민정수석이 이 당시에 그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네. 그러니까 수사를 받고 검찰의 표적 수사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네. 그럼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 강금실, 민정수석 문재인이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 그 밑에 산하에 있었던 민정비서관, 뭐 사정비서관, 뭐 이런 사람들 법무비서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사람들이 제 기억에 이호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 맞아요. 거예요. 네. 이호철 그리고 거기에 행정관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중에 비서관들 중에 한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아마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 박범계 뭐 이런 사람들도 네. 거기 법무비서관이나 뭐 하고 있었을 거예요. 네. 전해철 네. 뭐 이런 사람들이 쭉 그 중에 어느 비서관들 하고 있었을 겁니다. 시기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네. 근데 재판까지 쭉 진행된 게 2004년까지 2004년까지 갔어요. 갔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 안에 다 관여가 돼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거예요. 네. 그러면 다 지금 같이 있잖아요. 그렇죠. 같은 당에서 계속 같이 있었고 지금 뭐 서로 축하해주고 난리치고 있는데 네. 그 사람도 다 증인을 불러야지. 다 불러야 돼요. 그래서 다 불러가지고 노무현 정부의 정치 검찰에 대해서 샅샅이 정말 진짜 그 부분을 밝혀내야 된다. 정말 저는 김민석 후보가 용기를 냈다라고 생각해요. 아니 근데 그 생각해봐요. 그 당시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때 수사했던 검사들 그리고 지휘했던 사람들 그 근처에 그 근방에 네. 같이 뭐 조력했던 검사들 아니면 공판에 나왔던 검사들이라든가 맞아요. 아니면 파견 나갔던 검사들이라든가 그 옆 부서에 있던 검사들 그 검사들 중에 몇몇은 아마 지금 같은 당에서 국회의원하고 있을걸? 그럴 수도 그럴 수 있죠. 있죠. 그러니까 다 뒤져봐요. 그러니까 다 뒤져. 그러니까 김민석 의원이 이게 정치 검찰한테 당한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시기적으로 보니까 이게 김대중 노무현 때여서 그러니까. 이상하다. 생각이에요. 네, 따봅니다. 나는 정말 진짜 김민석 후보가 드디어 이 정치 검찰의 시작일 수도 있어요. 이게 노무현 정부의 정치 그럴 수 검찰이 그래서 이게 그래갖고 이제 김어준 씨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걸 막 대로주고 말로 받는 여기에 거야. 대해서 이제 김민석 의원이 이거 근데 시기적으로 안 맞지 않냐 그 질문이 나온 거예요. 이제 김대중 노무현 때인데 정치 검찰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냐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자기가 나중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만나서 물어봤는데 자기에 대한 사건은 모르고 계시더라 이 얘기를 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쏙 빼고 검찰에서 알아서 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문재인 민정수석은 알지 않았을까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그러니까. 있죠. 아니, 대통령은 전 대통령 그래, 몰라도 100번 양보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런 분이 아니시니까 진짜 그걸 모를 수도 있죠. 그렇죠. 지금 그러면 그 문재인 문다희 그러면 당시 씨네가 민정수석은 거기 왜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민정수석이 그래서 그럼 이게 강금지 법무부 장관 거기 왜 앉아 있었고 송광수 검찰총장은 그 당시에 왜 앉아 있었어 거기에? 그러니까요. 예. 그 문다희 씨 그럼 검사와의 대화는 왜 해? 이주할 때도
태국 이주할 때도 민정수석실에서는 뭐 행정관이 태국에도 가고 다 관여를 했는데 그 부모인 문재인 전 대통령은 뭐 모른다. 막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민정수석의 힘이 굉장히 가장 강력했다고 우리가 떠올리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우병우 민정수석 아닙니까? 하지만 그보다 전이에요. 그리고 문재인 민정수석은 진짜 노무현 대통령이 찐친. 어? 정말 실세 중에 실세. 그럼 뭐 이거는 충분히 우리가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서 괜히 그때 초짜 검사였던 한동훈 전 대표 불러올 게 아니라 진짜 그 상관에 계시는 문재인 민정수석을 우리는 국회에서 해야 된다. 주진우 의원에게 꼭 전달해 주세요. 왜 자꾸 저한테 전달하세요? 네, 정말 제가 배지를 달고 들어가서 만약에 인천위원이었으면 제일 먼저 그냥 그쪽으로 다 해가지고 그때 검사들 다 찾은 다음에 다 저는 증인 소환했을 것 같아. 하나하나 따져 물어야지. 정치검찰 발본색원 해야죠. 정치검찰. 네. 자, 좋은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오늘 네.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자, 대변인이시니까 공당의 제1야당의 대변인이시니까 주진우 그거 논평을 하나 써야겠다. 의원에게 네. 논평 쓰세요. 그럼 네, 그러니까 문재인 민정수석은 밝혀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좋아. 메모해놔야지. 논평을 하나 써야겠네. 논평도 쓰고. 그러면 이제 그러면 우리가 굳이 움직이지 않아도 물러나셔야 될 수도 있어요. 용기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내부 고발을 하는 용기를 냈다는 이유로 물러나야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친문과 이제 친명의 거대한 개파 전쟁이 박상수 전 대변인의 진짜 기지로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메모해놨어. 것 같아요. 네, 정말 이게 바로 정치입니다.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어제 이 시간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바로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 이야기를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자리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단순합니다. 이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니까 자다가도 잠꼬대처럼 합니다. 지난 5년간 지출을 벌어들인 5년간 벌어들인 소득보다 8억 원이 많으면 어떻게 된 거냐? 그것만 대답해달라. 그렇죠. 말해달라. 왜요? 왜 말을 못하느냐? 음. 근데 지금 말을 못하고 있죠. 네. 말을 못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게 벌써 2주 전부터 한 열흘 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건데 계속 얘기해왔던 게 주말에는 제가 김민석 후보자 그랬죠. 네. 주말에는 자기가 자세한 해명과 설명을 공개하겠다 했는데 그 주말이 지나가지고 그렇죠. 벌써 6일이 맞아요. 지났어요. 지난주 맞아요. 일요일까지 한다고 그랬거든요. 아니 판결문만 보냈잖아요. 두 건인데 판결문을 보냈어. 그 소득 내역을 제출해야 되는데 뭐 중과세 내역 이런 것들을 SNS에 올리고 전혀 엉뚱한 물타기를 하고 있는데 요즘 보면 민주당 패널들 너무 힘들어요. 어쨌든 김민석 쉴드는 쳐야 되는데 자료가 나온 게 없잖아. 아니 근데 나는 이 특정인을 자꾸 거론 나오고 싶지는 않은데 이 민주당 패널들 중에서 특별히 한 3사람 정도가 나는 그분들이 정신 상태가 조금 재밌어.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의심을 하는 게 그 민주당에서는 딱 이렇게 이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서모 씨 그리고 약간 좀 통통하고 귀엽게 생긴 분 있어. 왜 그 빠니보틀 알죠? 빠니보틀. 네. 저기 왜 강모 씨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도련님이라고 우리가 부르. 왜 여행 유튜버 빠니보틀. 빠니보틀과 이미지가 비슷한 분 한 분 계세요. 그분 한 분 하고 있는데 그분들 보면 진짜 신기한 논리를 들이미는데 어제도 보니까 제가 무슨 방송을 보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내공이 뛰어나서 한 방에 뒤집기 위해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계속 뭘 내라 공격을 다 하고 있는데 모든 것은 준비되어 있고 인사청문회 그 당일날 한 방에 다 일거에 뒤집기 위해서 국민의힘의 힘을 다 빼기 위해서 그냥 묵묵하게 지금 다 받고 있다는 거예요. 와, 그러면 한 방에 나는 노무현 정부 정치검찰의 피해자예요.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 방에 그냥 나는 그 멋있다. 그것도 이거 오늘 쇼츠 나가겠네. 아니 어느 멋있다 진짜. 어느 정도여야지.
의혹의 수준이라든가 의혹의 정도라든가 의혹의 종류가 어느 정도가 돼야지 그것도 정말 내공이 깊어가지고 정말 내공이 대단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일단 한 방에 일거에 덮기 위해가 일거에 탁 그 공격을 하기 위해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는 게 말이 되지. 이거는 오늘 아침에 제가 라디오 가기 전에 김경률의 계사 페북을 보다가 너무 재밌는 걸 봐서 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재산 변동은 빚의 감소일 뿐 증가한 것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경률의 계사가 이렇게 썼어. 따뜻한 아이스 페북에. 아메리카노. 크크크크크크크크 빚이 줄면 그게 재산이 느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빚이 줄면 재산이 느는 거지. 그리고 재산이 늘면 빚이 줄어. 그게 기본적인 회계의 원리야. 회계가 아니라 산수죠, 산수. 산수의 원리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너무 웃겨. 그래가지고 내가 진짜 이걸 보고 너무 웃겨가지고 아 정말 본인 스스로도 네. 좀 민망하긴 하겠네요. 빚을 줄면 재산이 느는 겁니다. 네. 야, 그래서 그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계속 재산에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 해명을 조금씩 살라미로 쭉 내놓다가 얼마 전에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8억 원, 6억 원이 빈다고 했더니 소득 외 소득이 있었다라고 얘기했던 게 그거였잖아요. 이제 뭐 그 조의금 일부 찔끔하고 네. 뭐 강연료. 네. 근데 타보니까 신고한 거 보니까 다 합해봐야 600만 월 정도. 1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네. 거였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또 조진우 의원이 그거 다 계산해 줄게. 그래도 도저히 안 되는데 월 10만 원밖에 안 되는데요. 나머지 6억 원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어제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김민석 후보자가 8억 원 넘는 자금 출처에 대해서 관련돼서 질문을 출처를 내라고 했더니 어제 방송에 출연해서 이 얘기를 했어요. 8억도 아니래요. 실제 한 5억 전후 될 텐데요. 세비 이외에 그 정도 수입이 있었습니다. 재혼하면서 축의금도 있었고요. 근데 재혼이 벌써 옛날 얘기예요. 근데도 재혼 축의금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신박해. 내가 드디어 이거 나올 줄 알았어. 출판 기념회 출판 기념회 나왔네. 출판 기념회를 해서 그게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했었고요. 국회의원이 출판 기념회를 했을 때 통상적인 수준 정도로 했는데 그 액수가 세비 외 소득이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자, 출판 기념회 등장! 등장! 야. 자, 보세요. 자, 출판 기념회 등장했죠. 그 다음에 그 전에 얘기했던 거 축의금 나왔죠. 또 그 전에 조의금 나왔습니다. 네, 김부상이 한 번 있었을 거예요. 5년 사이에. 자, 이제 나올 거 다 나왔어. 조의금, 축의금, 출판 기념회 나왔는데 축의금은 결혼한 게 지금 꽤 됐어요. 꽤 됐다고. 본인이 국회의원도 아니고 무슨 뭐도 아니고 굉장히 어려울 때 그 강모 씨에게 450만 원씩 받고 할 때 굉장히 쪼들리고 살 때 결혼했는데 누가 무슨 뭐 몇 억씩 축의금을 내요. 냈다고 칩시다. 여기 총리가 될 줄 알았어. 사람들이 댓글에- 점쟁이야 막. 그래서 막 줬다고 쳐요. 댓글에 결혼식에 워렌 버핏과 빌 게이츠가 다녀갔대요. 그렇습니까? 이분도 커피 쿠폰 커피 쿠폰 드려야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보세요. 강냉이 선생님도 진짜 반짝반짝하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법률 쪽으로 좀 들어가 봅시다. 자, 이제 출판 기념회가 나왔어. 우리 출판 기념회 돈 이렇게 받으면 돼야 안 돼요? 우리 한동훈 전 대표께서 그 총선 때 출판 기념회를 못하는 걸로 우리가 맞아요. 당에서 네. 하겠다라고 정책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그리고 있었죠. 출판 기념회 기본적으로 책값 이상으로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리고 신고해야 됩니까 안 기타 돼요? 소득으로 신고를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죠. 기타 소득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를 그러면 안 했으면 최소 그죠? 탈세예요. 최소 탈세. 그러니까 집에다가 현금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공직자윤리위원법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장학법 위반 뭐 조세 포탈로 해서 그 탈세 이 두 가지 다 걸릴 수 있는 사안인데 그냥 이거를 지금 너무 떳떳하게 얘기를 하고 자기도 말이 안 되니까 이걸 빚 갚는 데 써서 빚이 줄었을 뿐 재산이 는 게 아니다라는. 그러니까 이건 또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빚이 줄었을 때 우리가 그 채권 채무가 진짜 있었는지를 확인할 때는 입출금 내역을 내잖아요. 그렇죠. 현금을 줬다는 거야. 내가 빚을 갚을 때. 그러면은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죠. 실제로 줬는지 안 줬는지 알 수도 없는 거야. 꼴이 그러니까 없는 어떻게 거냐. 보면은 김민석 의원
입장에서는 이게 뭐 허위 채무 아니었냐라는 이야기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던 현금으로 줬으니까 기록이 안 남았을 뿐이야라고 일타쌍피를 지금 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도 2022년도에 노웅래 전 의원이 왔고 맞아요. 의원이 노웅래 전 의원. 예. 이 공천 헌금 뭐 이런 거하고 뭐 이렇게 정치장법 위반 혐의가 생기니까 그래서 검찰이 압수수색 들어갔었잖아요. 집에 돈이 굴러댕겼죠. 그때 3억 원 가량의 돈다발에 딱 나오니까 맞아요. 그거 했잖아요. 출판 기념회하고 남은 맞아요. 돈하고 돌아가신 부친 조의금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빠져나가려고 지금 그거 하지만 그거 검찰에서 인정 안 해줬는 걸로 맞아요. 알고 네. 있거든요. 그쵸. 자, 그렇게 따지면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이거 보고 결국은 궁색하니까 결국은 출판 기념회하고 조의금으로 퉁치려고 하는데 이게 그렇게 되면 100번 양본, 1000번 양보, 10,000번 양보 해가지고 그렇다고 칩시다. 그거 왜 신고 안 하고 그죠. 장롱에 장롱이든 맞아요. 어디든 왜 그 조의금 출판 기념회 그 돈 받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설사 받았더라도 그거를 왜 신고하지 않고 현금으로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공직자 그걸 왜 재산 신고할 신고를 안 때 해요? 공직자 신고를 현금으로 안 하냐고요. 현금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 네. 부분인데 그러면 쌓아놓고 음. 야금야금 계속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좀 이게 뭔 공직자 소리를 하는지 윤리법을 모르겠어요, 진짜. 정면으로 위반한 거예요. 왜 공직자 자백을 윤리법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아니 왜냐하면 지금 돈의 출처를 이해가 안 되는 게 특검해야겠네. 특검을 특검해야겠어. 자백을 왜 하는 왜냐면 돈의- 지금 정치 검찰도 연결되어 있고 지금 맞아요. 여러 가지 큰 일들이 있어서 돈의 특검을 출처를 해야겠어요. 도저히 이걸 밝혀낼 수가 이거를 어떻게 해명할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출판 기념회를 해가지고 내가 신고 안 한 걸로 그 중에서 제일 약한 걸로 때려 맞자 이거 아닌가 싶어요. 차라리 그냥 마카오 가서 한번 땡기셨다고 하던가. 그건 또 외환관리법 위반에다가 그럴 수가 있다. 도박도 있으니까. 도박에다가 외환관리법 정말 진짜. 위반에다가 그렇게 되니까 이거 재보고 저거 재보고 이거 재보고 하고 했을 때 그 중에서 가장 약한 걸로 때려 맞자가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니까 이건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근데 고민할 것 같아요. 오광수 민정수석이 낙마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공직자윤리법 위반 맞아요. 예. 이거잖아요. 차명재산 차명재산 그리고 사실- 차명 대출 의혹 나오니까 그때 이제 사실 차명 대출 의혹이 제일 큰 거죠. 그거는 나오다가 그게- 마른 건데 네. 그러니까 그게 커지니까 본인이 자진사퇴 형태를 했던 건데 김민석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굉장히 좀 상징성 있는 사람이라서 민정수석이랑 또 다른 개념이잖아요. 네. 검증을 정말로 받아야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고민이 깊을 것 같은데 이게 어쩜 이렇게 고구마 줄기처럼 끝없이 나오는 건지 네. 근데 저는 예상을 또 해봤어요. 어제 제가 집에 가면서 또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 인사청문회 때 김민석 후보자가 들고 나올 또 하나의 카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예요? 제가 우리 제작진들한테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조의금 나왔잖아요. 네. 축의금 나왔죠. 네. 출판기념회 나왔죠. 네. 이제 더 나올 거 없을 것 같죠. 뭐가 또 있어요. 뭐가 있어요? 정치자금. 정치자금 받았다고요? 정치자금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후원금? 후원금. 후원금 계좌? 후원금을 탄로했다고요? 그럼? 아니 후원금 가지고 받아가지고 자기 썼다고. 후원금을 그러니까 사적으로 유용했다. 네. 후원금으로 본인이 후원금을 어떻게 돌려가지고 썼다. 이제 그거 이제 꺼낼 거예요. 아마. 근데 저기 총리 한 번 하겠다고 정가를 몇 개 만들려고 하는 거야. 도대체. 정말. 아니 왜냐하면 봐봐요. 본인이 지금 보세요. 본인이 지금 그게 가능한 게 보세요. 왜냐하면 본인이 현금하고 뭐하고 썼다고 다른 거는 쓴 게 없다고 하잖아. 네.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 정치자금 한도 내에서 쓸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자기가 쓸 수 있는 정치자금으로 쓸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뭐 기자들 만나는 뭐 무슨 돈, 뭐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돈, 뭐 생활과 꼭 생활비는 아니지만 생활과 연결되는 돈을 이 정치자금에서 한도 내에서 썼다고 하면서 그걸 다 퉁퉁퉁 쳐내갈 거라고. 그게 말이 되나? 네. 근데 일단 지금 신고한 재산에는 후원금 계좌는 제외하고서는 그렇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후원금 계좌를 최대한 여기다 끌어 넣어가지고 남아 있는 지금 뭐 대충 한 4, 5억을 쳐낸 것 같거든요. 한 2, 3억은 그걸로 또 쳐낼 거라고요. 제 예상은 그런 식으로 또
벌충해가지고 줄인다. 쳐내서 최대한 자기는 피해 나가려고 할 것 같아요. 아, 제 예상은 그래요. 음. 제가 이런 사람 한두 번 본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제가 김민석이라면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보니까 이 방법이 남아 있구나. 근데 이제 그래 봐야 뭐 어쨌든 지금 의석을 과반을 갖고 있으니까 총리를 뭐 시키려면 시킬 수는 있겠죠. 무조건 시킬 네. 거예요. 총리를 만들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국민들이 그거를 임기 초에는 그냥 봐주는 것 같은데 이게 다 마일리지처럼 적립이 돼가지고 결국 임기 중반 이후로는 이게 다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가 안 그래도 갖고 있던 마일리지도 많았는데 거기다가 더 얹어가지고 지금 폭주를 해주고 있는 거라서 계속 저는 요즘 그 민주당 쪽에 가까운 방송에 나가면 그렇게 얘기해요. 폭주하세요. 그냥 근데 하고 이게 싶은 대로 다 지금 이제 해보세요. 김민석만의 진짜. 문제가 아닌데 다른 사람들 우리 아까 얘기했었던 오광수 전 민정수석이랑 그리고 뭐 그 전에 처음에 뭐 강훈식 비서실장도 뭐 전과 있는 사람 비서실장 써도 되겠냐 뭐 무면허 운전이니까 무면허 운전 전에 이제 네. 음주운전 있었을 거라도 예상이 네. 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검증을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대상은 아니지만 지금 인수위 같은 형태를 하는 국정기획위원회 거기 위원장 하고 있는 이한주 위원장 이분 이재명 대통령이랑 옛날부터 성남시 시절부터 이제 함께 해왔던 분인데 이분도 어린이날 선물로 초등학생과 그러니까. 중학생 아들한테 영등포구에는 상가 한 채씩 선물로 주고 그리고 부동산 투기를 계속 해온 것으로 그 좀 의심되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위성락 실장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분들에 대해서도 언론에서 보도가 됐지만 어쨌든 우리가 뭐 검증하는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 정도만 했는데 김민석 후보자의 어깨가 그래서 더 무거운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가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총리까지도 이렇고 그리고 검증 대상이 아닌 다른 인사들도 계속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 이게 전과자 우대 정권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자가 스스로 좀 거치 판단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 중에 좀 죄송합니다만 진짜 그게 맞네요. 2003년 이게 지금 오, 2000 놀랍다. 이게요. 이게 우리 박상수 짱인데 역시 맞아요. 노무현 정부의 이 정말 지금 보면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2002년도 서울시장 그쵸. 그때부터 맞아요. 2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가지고 기소가 돼서 2003년, 2004년 재판을 해가지고 2004년인가 2004년 말인가 확정 판결이 나가지고 징역형을 받죠. 네. 그 추징금도 받고 벌금도 받습니다. 그때 법무부 장관은 강금실 민정수석은 문재인이었는데 놀랍네요. 민정비서관이 황덕남 박범계였네요. 박범계 법무비서관. 박범계. 아니 정말 야 김민석 후보자는 정말 아니 그러니까 투사네. 그게 명확하게 해야 될 게 뭐냐면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기소되고 1심 받을 때까지는 박범계가 민정비서관이었고 대법원 확정 판결 받고 2심부터 대법원 확정 판결 받을 때까지는 법무비서관이었다고요. 오늘 아예 모든 것을 박범계가 그러니까 잘 알고 있겠네요. 그냥 쌈 싸 드셨네. 오늘 그 유튜브 이거 뭐라 그래요? 이거 앞에 나오는 화면? 썸네일? 그 유튜브 썸네일을 한쪽에 김민석을 놓고 한쪽에 노무현, 문재인, 강금실, 박범계를 놓고 VS를 딱 쳐요. 김민석의 정치검찰. 김민석의 정치검찰. 그래서 뒤에 쭉 이렇게 네 명이 이렇게 노무현, 문재인, 강금실, 박범계. 진짜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 정말 힘들었겠다. 그 모든 사람과 싸운 거잖아. 그 정치검찰과 싸운 거잖아. 내가 단지 정몽준을 그죠? 정말 안타깝다, 진짜. 그리고 이 여러분들도 강냉이 선생님들과 강냉이 우리 식구분들도 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와 그 강모 씨와의 관계 뭐 하루에
뭐 11명에게부터 뭐 1억 몇천만 원을 빌렸네, 차용증을 뭐 가짜 차용증 의혹이 있네 없네, 이거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다 아실 테니까. 이게 또 나온 게 이 현 부인, 이 베이커리, 맞아요. 이 베이커리 카페, 이것도 굉장히 저는 네. 궁금해요. 지금 의혹이 제기된 것은 이 베이커리를 차렸는데 이 베이커리가 서울 뭐 자기 지역구에 있었어요. 지역구에 있는 베이커리 카페인데, 이 베이커리 카페를 차린 일단은 그 돈의 출처가 좀 불명확하고, 이 돈을 차렸는데도 이 돈이 다른 지역하고 좀 다르게 보증금하고 월세가 너무 싸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벌어들인 돈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재산 신고에 잘 안 들어갔다는 거. 그것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또 하나 궁금한 게 뭐냐면, 여기서 벌어들이는 여러 가지 돈하고, 저는 이 김민석 후보의 아까 말씀드린 정치자금 계좌하고의 이 회계와 저는 이걸 비교해 봐야 된다고 봐요. 네. 사실 김민석 후보는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왜냐하면 빵을 막 만들어내는. 교회에 헌금도 2억 원이나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 빵집이 그냥 나온 게 아닌 것 같아. 네, 왜냐하면 이 빵집을 한 1년 정도밖에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한 13평 정도 되는 빵집이었어요. 근데 이걸 인테리어 하는 비용만 해도 수천만 원 정도는 나왔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리고 집기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베이커리 카페니까 빵을 굽는 빵이에요, 오븐, 빵. 이런 오븐 같은 것들도, 그냥 카페면은 커피 기계만 있으면 되는데 오븐이나 이런 것들도 구매를 하려면은 비용이 꽤 많이 들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무렵에 뭐 대출 받은 것도 없어. 그리고서는 오히려 재산은 둘이 합쳐서 이제 신고를 하잖아요. 네. 그 처음에 23년에 카페를 운영을 했는데 22년 말 기준으로 하는 게 이제 23년에 신고를 할 때 한 마이너스 1억 7천 정도였다가, 그 다음 해 24년에는 마이너스 1,000? 뭐 이 정도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쭉 올라가, 오히려 재산이. 그러니까 기적을 일으킨다니까. 네. 그러니까 빵집도 그러니까 가는 것마다 돈이 생기고 막 빵도 막 생기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렇게 벌리고 이렇게 다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노무현 정부의 정치 검찰의 탄압도 받고. 여기 정확히 있네. 23년 재산 신고가 김 후보자와 배우자가 마이너스 1억 9,296만 원이니까 거의 마이너스 2억인 거예요. 그러다가 그 다음 해에는 마이너스 1,773만 원밖에 안 돼. 그러니까 1억 7,500만 원 정도가 증가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그 배우자 수입 금액이 뭐 몇천만 원 수준이다라고 나오는데, 실제로 거기서 들어간 비용을 빼면 한 800만 원 정도. 왜 우리가 그동안에 배우자가 2023년에 한 800만 원 정도 소득 있다라고 신고한 거. 그게 지금 베이커리 빵집으로 맞아요. 보이는데 800만 원밖에 수익이 안 된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매출이 수익은 아니니까. 근데 이분들은 남편이 국회의원 해서 버는 돈이 빤한데 어떻게 이렇게 처음에 초기 비용도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현금 갖고 있던 걸로 뭐 했다라고 지금 또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아한 거죠. 이거를 근데 한 언론사에서 취재를 하고 계속 물어본 거예요. 김민석 후보자 측에다가. 근데 대답을 안 하는 거지. 네. 그래서 제가 어저께 논평을 사실 이걸 관련해서 썼었는데, 지금 우리 대통령도 아무리 정관 변호사를 써도 재산이 줄지 않는 마법. 그렇죠. 마법. 그리고 총리 후보자 내외는 수입보다 지출이 배 이상 많은데 재산이 증가하는 마법. 네. 둘 다 마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환장의 콤비다. 여기 리플 중에 오늘 댓글 재밌는 게 많네요. 빵집에 제빵기를 산 게 아니라 돈 찍는 기계를 산 게 아닐까. 무슨 강냉이 선생님들 정말 정말 오늘 댓글 너무 학원 재밌어. 다니시는 건가? 돈을 자. 찍어내고 있어서 빵이 아니라. 그리고 영등포 이 지역에 보면 배우자 이 씨가 운영하고 있는 이 베이커리 카페가요. 보통 비슷한 면적대의 같은 서울 지역에 있는 빵집 겸 카페의 시세가 보통 보증금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대라면 월세가 90만 원이 될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지금 김민석 후보자 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이 카페, 같은 평수의
평형대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카페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90만 원에 계약을 했대요. 그러니까 다른 카페하고는 보다 훨씬 싼 거죠. 그렇죠. 훨씬 싼 거죠. 그러니까 임대의 과정에 있어서 싸게 해주는 것도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가 있거든요. 당연한 거죠. 이런 부분들도 의혹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좀 의혹이 저 혼자만의 의혹인데 이 빵집에서 나오는 매출, 네. 이 매출과 저는 그 김민석 후보의 그 정치 자금 이 장부 집행 내역 이거 선관위에서 쭉 뽑아 볼 수 있거든요. 그 관계를 봐야 된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매출을 여기서 집중적으로 일으켰을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거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꽃집 그렇지. 국회의원들이 보면 지금 생각이 나네요. 네, 국회의원들이 예. 보면 국회의원들이나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장들 몇몇들이 보면 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특히 어떤 게 있냐면 국회의원들이 가족 친지들을 빵집이라든가 꽃집이라든가 이런 그 가게를 친척들로 하여금 업체를 차리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면 화한 그렇죠. 이런 것들이거든요. 맞아요. 이런 것들이에요. 예. 그러면 그 집에다가 집중적으로 실적을 그리고 주문합니다. 그런 다음에 내 정치 자금을 그쪽에다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10만 원짜리를 그쪽에서 나는 10만 원을 집행을 하지만 그쪽에는 10만 원 매출을 일으킨 다음에 거기서는 10만 원짜리를 꼭 그렇게 팔지 않거든요. 맞아요. 거기는 뭐 5만 원짜리 그렇게 해서 돈을 돌리죠. 돌립니다. 계속. 그게 이제 재벌가들이 많이 했던 건데 옛날에 이제 그러니까 일감 몰아주기로 해가지고 네. 친척들한테 꽃집 같은 거 한 다음에 그 재벌 계열사들의 모든 관혼상제 관련된 것들을 다 그 꽃집에서 나가도록 하고 돈을 이렇게 그게 이제 공정위 같은데 수사에서도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건데 이 생각을 못 해봤는데 놀랍다. 저는 그렇게 했을 혹시 문방구 그렇게 사실 했다는 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했을 가능성도 문방구도 있다는 했을 것 거. 같아. A4 용지. 근데 약간 의아한 건 이 베이커리 카페를 한 1년 정도 하고 문을 닫았거든요. 24년 초에 또 닫았어요. 그러니까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진짜. 그러니까 그 이유도 좀 의아한 거죠. 확실히. 그러면 23년도에 뭔가 확 땡길 수 있는 시기가 있었던 건지. 확실히 유병수 차장님이 이 민환 기자 출신답게 날카로우시네요. 제가 공부를 못해가지고 제가 공부를 못해서 검사를 못한 게 지금까지 천추의 한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죠. 야, 그래도 진짜 굉장히 날카로우신. 저는 생각 못 해봤어요. 이 부분은. 그냥 제 생각인 거지.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하고. 김 후보자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 청문회에서 다퉈봐야죠.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한번 저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사청문회에 계시는 국힘 의원들이나 야당 의원들이 좀 이런 것들도 좀 창의적으로 이렇게 좀 찾아보고 좀 분석해보고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헌금도 우리가 뭐 뒤져볼 수는 없지만 어느 교회에 왜 어떻게 얼마씩 헌금을 했는지도 좀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교회가 혹시 그 친형이 하고 있는 교회가 아닌지도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게. 근데 그건 왜 안 알아보고 있는 건지 모르겠고. 이 얘기를 들으니까 참 진짜 정말 아까 제가 아침에 지금 장경태 의원이랑 방송하고 왔다 그랬잖아요.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랑. 그래서 제가 방송 앞뒤로 얘기를 좀 하는데 장경태 의원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당 의원들 중에 주진우 의원 빼고는 무섭지가 않대요, 자기들이. 아니 궁금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당 의원들이 이 차장님 같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거를 탁 장구 다 뽑아가지고 쫙 파가지고 그냥 쫙 대조해가지고 이 매출 왜 여기서 발생했어요 이러면서 착착착착착 밀고 들어가야 되는데 주진우 의원 말고도 좀 힘써 주셨으면 좋겠네. 아니 전 진짜 진짜. 예. 2억이라 자기가 지금 일단은 굉장히 재산도 없고 빚도 많았던 그러니까. 사람인데 2억이라는 것을 교회에 기부를 했잖아요. 근데 기부하는 건 좋은 일이죠. 정말 자기 어려울 때 종교에 도움을 받아서 정말 극복해냈다고 하잖아요. 근데 좋아요. 좋은데 2억을 냈잖아. 2억을. 네. 근데 그 교회가 어딘지도 안 궁금한가? 나는 정말 그게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어디냐고. 근데 그 형이 김민웅이잖아요. 예. 그 목사라고 하잖아. 네. 그 목사가 몇 년 전부터 계속 다니면서
예? 보수 정권 타도하고 누구 타도하고 맨날 그러면서 계속 촛불 연대에 앞장섰던 그 그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 2억 원을 어디다가 기부했는지 혹시 그 형 아니면 그 형과 관련된 어디 교회 뭐 이런 데 기부한 게 아닐까? 뭐 그런 거를 좀 아니면 아니고 좀 그런 것도 좀 찾아보고 그걸 좀 자료 공개 좀 하고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왜 그걸 안 해요? 진짜 우리 당의 의원들이 좀 전투력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이런 부분을 그리고 좀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기부하면 또 그 기부에 대한 것도 그 소득공제, 세액공제 받잖아요. 맞아요. 네. 그 금액도 꽤 크단 말이에요. 그 금액을 받았으면 우리가 2억만 기부했다. 여기만 끝나버렸지만 그 기부하면 그만큼 상당한 금액을 돌려받을걸요? 네. 종교 단체와 뭐 이런 데에 대한. 맞아요. 그래가지고 나쁜 사람들 보면 뭐 종교단체 기부하고 난 다음에 돌려받다가 나중에 걸려가지고 처벌받기도 하잖아요. 그쵸. 맞아요. 공제받을 맞아요. 거야. 예. 그러니까 돌려받은 돈은 어디서 어떻게 썼냐. 그것도 따져봐야 되지 않냐고 인사청문회. 근데 그거에 대한 얘기도 없어. 그러니까 너무 맹탕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제가 오늘 아침 방송한 장영태 의원이 주진우 의원 빼고는 자기 당 입장에서 무서운 의원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괜히 가장 선봉에 혼자 외로이 싸우는 주진우 의원만 공격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총리급이죠, 총리급. 그냥 혼자 총리급으로 공격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민주당에서 주진우 의원한테 십자포가 때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정말 우리 당은 같이 나가줄 동료가 좀 있어야 되는데 주진우 의원 혼자 뛰고 있으니 그래도 주진우 의원한테 말씀드려서 이런 거 다 어제 보니까 여기도 나오셨 내가 말씀드려가지고 이런 거 다 어차피 싸우시는 거 척척 어깨에 더 얹어드려야 될 것 같아. 제 친구잖아요. 네. 제 그래서 저기 친구니까. 박상수 변호사 얘기했던 문재인 대통령 민정수석 박범계 저기 해가지고 다 증인 신청하라고 그것도 해가지고 좀 다 그래야겠네요. 드리겠습니다. 정치 검찰이라고 하니까 정치 검찰 거기 다 지휘관들이었네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휘관들 다 나와서 저기를 해줘야지. 그 근처에 자꾸 계시니까 다 지휘관들이 그러면 잠깐 나와서 주진우 의원에게만 부탁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 김민석 후보자가 너무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고 우리가 지금 방송 시간에 이걸 다 다룰 수도 없는 수준이잖아요. 개략적인 이야기만 해도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가는데 이런 사람을 인사청문회가 어쨌든 여당이 이제 뭐 거대 여당이기 때문에 단독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어서 뭐 그냥 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김민석 후보자 사퇴하거나 그러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이 정부의 윤리 의식이 얼마나 바닥인가 이런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